책과 정나무. 안녕하세요. 책과 정나무 진행하게 된 정나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요. 제가 진행한 팟캐스트가 그렇게 유명한 팟캐스트가 아닌데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글 쓰면서 살아가려는 사람이고요. 아플 때마다 글을 썼다라는 책을 쓴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부터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뭐 재활치료를 하고 그런다고 해도 이제 남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 동안 무엇 할 수 있을까 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몸도 많이 아팠지만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도 좀 많이 병들어 있던 사람이라서 제 마음을 한번 고쳐보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글도 많이 쓰고 뭐 심리학에 관련된 책도 읽고 또 다른 책들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많이 보고 뭐 독서 모임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몸이 아프면서 한 7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러니까 몸이 낫는데 한 7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뭐 돈을 번다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성취를 하지 못했지만 과거에는 제 스스로를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긴 인간이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 자신을 더 이상 예전처럼 창피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성취였고, 그래서 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한테 어떤 위안이나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고, 그렇게 나온 책이 아플 때마다 글을 썼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국 도서관에 있는 것도 꽤 있을 테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들러서 한번 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팟캐스트가 참 많은데요. 이렇게 팟캐스트 하시는 분은 많지만 이분들 중에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나는 팟캐스트나 아니면 방송 진행에 재능이 되게 많아가지고 정말 잘할 거야. 이런 막 자신감 넘쳐서 시작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누구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나 아니면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비슷한 심정이고, 그래서 일단 그냥 시작해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책과 정나무는 책 읽어주는 팟캐스트고요. 어, 제 필명이 정나무고 책 소개하는 팟캐스트라서 그냥 책과 정나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 그, 동화 중에 잭과 콩나무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잭이라는 소년이 콩을 하나 심었는데 그 콩이 쑥쑥 자라서 하늘나라까지 가서 막 모험을 하고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잭과 콩나무라는 제목이 책과 정나무라는 것과 어감이 비슷해서 한번 이렇게 따봤습니다. 음, 제가 책 읽는 걸 참 좋아하고 책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간간히 되게 좋은 책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은 읽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막 훌쩍이면서 보기도 하고 어떤 책은 막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서 책 읽고 나서도 한참 동안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저 혼자서라면 평생 동안 평생이 걸렸어도 얻지 못했을 그런 지혜들을 들려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에 흠뻑 몰입해서 빠져서 읽는 그런 시간들이 좋았고, 그렇게 읽은 책들이 살아가는데 되게 큰 힘이 됐고, 또 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책을 읽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재미있게 책 읽은 독서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랑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어, 이제 이 팟캐스트에서는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아니면 인상 깊었던 책을 낭독해드리고 또 책에 대한 감성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사람이 되게 커다랗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정말 수준 높은 팟캐스트를 만들 거야 라든지 아니면 팟캐스트를 한 200개 만들 거야 라든지 아니면 이동진 씨의 빨간 책방이나 신영철 씨의 문학 이야기처럼 막 진짜 전설적인 팟캐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 원대한 목표를 가지면 저 스스로도 너무 부담이 되고 위축될 것 같아서 음, 그냥 가볍게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방송을 만들어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그냥 편안하게 또 소소하게 가볍게 읽어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제 팟캐스트에 뭔가 커다란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설거지하면서 산책하면서 또 누워서 시간 때우면서 편안하게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그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작가의 마뚜르나의 집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진짜 좀 좋은 책은 어떻게 항상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유명하다거나 좋은 책이라거나 그래서 읽어서 좋은 책도 물론 있지만 제가 그냥 살면서 만난 책들은 참 그냥 우연하게 읽은 책들이 참 좋은 책들인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딱히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읽었던 게 아니라 그냥 중고서점에서 알라딘 중고서점에 갔다가 그냥 한번 꺼내 들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표지에는 그냥 할머니, 되게 늙으신 할머니가 되게 어린아이를 안고 어르고 있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표지의 책이었는데 되게 오래된 책이고 책도 막 약간 색깔이 변색되고 이런 책이었는데 읽어보니까 참 책 내용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도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음, 친구가 생일 선물로 선물해 줬었는데 맨 처음에 좀 읽어보니까 너무 한문도 많고 책이 딱딱하고 해서 그냥 안 읽고 있었던 책인데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 우연히 그 책을 읽게 됐는데 이게 몸이 아프고 나니까 감옥에서 지냈던 분의 얘기가 더 저한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책, 책 내용이 참 따뜻하기도 하고 참 깊기도 하고 해서 한 세네 번을 보고 막 필사하고 뺏겨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참 좋은 책들이 참 우연히 만난 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마뚜르나의 집이란 책은 제가 어, 아파트에 분리수거하는 데 있잖아요. 분리수거하는데 이제 저도 재활용품 버리러 갔었는데 누가 이제 그 책 전집을 버려놨더라고요. 그 책이 소련, 동구, 현대문학 전집 진짜 이 전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되게 좋은 기회다 싶고 이 전집을 다 읽으면 엄청 막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될 것 같은 환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이
그 전집을 막 그 박스 그 종이 노끈으로 묶여져 있는 거를 집으로 막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도 막 뭐라 하고 막 누나도 이거 지금 다 틀림없이 괜히 집에 쓰레기만 만드는 거라고 막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전 집에 쌓아놨었죠. 그래서 한 3년 4년이 지난 동안 제가 이 책을 한 번도 안 드셔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그래서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계속 놔둬봤자 책을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시 저도 자룡품에 다시 내놓았는데 그래도 그냥 다 내놓기가 뭐해서 딱 한 권을 남겼었어요. 근데 이제 한 권 딱 남긴 게 이 마뜨루나의 집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마뜨루나의 집은 그 이 이 이야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그런 이야기랑 같이 들어있는 책이었는데 솔제니친이라는 작가의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번역가가 김학수라는 분이세요. 김학수 씨는 이 러시아어를 되게 잘 번역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고, 그 러시아 소설 중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되게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것도 번역을 하셨는데 그 번역도 참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김학수라는 분이 되게 정확하고 문맥에 맞게 번역을 좀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1989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마뚜르네의 집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953년 여름, 먼지투성이의 무더운 사막으로부터 나는 아무런 예정도 없이 그저 무턱대고 러시아로 되돌아왔다. 러시아가 넓다고는 하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를 불러들일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다. 나는 중부지방으로 가고 싶었다. 그다지 무덥지 않은 곳, 살랑거리는 숲속의 나뭇잎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었다. 러시아의 내장이라고 할 만한 장소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런 곳으로 들어가 파묻히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부터 1년 전이라면 우랄 산맥 이쪽에서 내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직종이래야 기껏해서 목독군 정도가 고작이었으리라. 웬만한 공장에서는 전공으로조차도 나를 채용해주지 않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나의 희망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충고해 주었다. 차풀값만 손해볼 뿐이야. 어디로 가든 안 되게 마련이라니까. 나는 인사과로 되돌아와서 창구에 대고 애원했다. 인사과의 직원들은 처음엔 내게 말대꾸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자 또다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드나들고 전화를 걸더니 사각사각 팬소리를 내면서 서류에 또르포 뿌로둑드라고 적어주었다. 또르포 뿌로둑드라니? 뚜르게네프도 이런 러시아어가 만들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리라. 또르포 뿌로둑드 역은 낡은 회색의 목조 가건물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엄한 게시가 눈에 띄었다. 반드시 정거장 옆에서 승차할 것. 못으로 긁은 낙서가 그 문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차표 없이! 역시 짓궂은 유머 소유자의 장난이리라. 매표구 옆에는 차표 매진이라는 문구가 나이프로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이와 같은 단서의 정확한 뜻을 나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또르포 프로둑트로 찾아오기는 쉽지만 여기서 떠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조용한 러시아의 한 구석을 꿈꾼 끝에 나는 이런 곳으로 와버리고 만 것이다. 하긴 이곳으로 오기 전만 해도 나는 사막이 내다배는 점토로 지은 오막살이에 살고 있지 않았던가?
거기서는 매일 밤마다 무척 상쾌한 바람이 불고 별들로 수놓은 청개가 끝없이 머리 위에 뻗어있지 않았던가. 정거장 벤치의 잠자리가 좋지 않았으므로 나는 날이 새 무렵에 또다시 마을로 되돌아갔다. 이번에는 아주 조그만 노천시장이 눈에 띄었다. 이른 아침이라서 한 사람의 부인이 우유를 팔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우유 한 병을 사가지고 선 채로 그 자리에서 마시기 시작했다. 부인의 말은 나를 감동시켰다. 부인은 그저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억양을 붙여 노래하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아시아에 있을 때부터 그토록 그리워하던 바로 그 말이었다. 마셔요. 실컷 마셔요. 혹시 당신은 딴 곳에서 온 분이 아니세요? 아주머님 댁은 어디시죠? 하고 나는 밝은 표정으로 물었다. 여기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만 이 근처에는 이탄 채굴장뿐만 아니라 철로 저쪽에는 조그만 산이 있고 그 산 너머에 따르이노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여자는 집시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지주 부인이 살던 때부터 이 근처가 아직도 무서운 뮤림이었을 때부터 그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르이노보 마을 저쪽에는 자스르이치 마을, 오빈치 마을, 스푸드의 마을, 세베르뜨의 마을, 세느찌미로보 마을 등등으로 농촌이 잇따라 있고 철도에서 벗어나 호수지대로 다가감에 따라 점점 숲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이들 마을의 이름은 산들바람처럼 나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들은 옛날에 좋은 러시아를 대변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새로운 멋에게 시장이 끝나면 따르이노보 마을로 나를 데리고 가서 하숙해줄 만한 집을 물색해줄 수는 없느냐고 부탁했던 것이다. 나는 비교적 조건이 좋은 하숙인인 것 같았다. 학교에서는 하숙비 외에도 겨울철에는 화차 한 대분의 2탄을 약속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의 얼굴에 아까와는 달리 근심 어린 빛이 떠올랐다. 이 여자의 집에는 방이 없었으므로 남편이 있는 데다 늙을 대로 늙은 모친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선 이 여인의 친척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친척한테로 안내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독립된 방은 찾을 수가 없었다. 어느 집이건 다 협소하고 시끄러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을 막아서 바닥이 드러나려고 하는 겨울에 조그만 다리를 걸어놓은 곳까지 오게 되었다. 이곳 경치는 마을 중에서도 가장 나의 마음에 들었다. 두세 그루의 버드나무가 있는가 하면 기울어져 가는 농가가 있고 못에서는 오리가 헤엄을 치고 몸을 털고 물을 가르면서 거의가 목가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럼 마뚜르나의 집에라도 가볼까요? 나의 안내인도 이젠 실증이 난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마뚜르나의 집은 깨끗하지가 못해요. 앓고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널려 있어요. 마뚜르나의 집은 바로 그 옆에 있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쪽을 향해 4개의 창문이 나 있고 판자 지붕은 양쪽으로 경사지고 장식이 달린 다락방에 창문이 있었다. 그러나 판자 지붕은 썩고 바깥 테두리를 두른 제목은 잿빛으로 나 있고 한때 튼튼했으리라 믿어지는 문도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쪽문에 빗장이 걸려 있었으나 나의 안내인은 노크를 하려고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아래로 손을 밀어넣어 빗장을 벗겼다. 그러고 보면 이것은 남의 가축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바깥뜰에는 지붕이 없었지만 그 대신 집안은 여러 곳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출입문을 들어서면 곧 조그만 층계가 있고 그것을 오르면 넓은 판자마루가 나타난다. 천장은 꽤 높은 편이고 왼쪽에는 또 하나의 층계가 있어서 2층 방으로 통하고 있었다. 이 방은 빼치카가 없는 별실이고 그 바로 밑에 지하실로 통하는 층계가 있다.
오른쪽은 다락방과 땅속의 광을 겸비한 안채로 되어 있다. 꽤 오래전에 대가족의 연상에서 지은 견고한 집이었다. 지금 이 집에는 60에 가까운 여인이 홀로 외로이 살고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 여인은 입구 옆에 순 러시아식 빼치카 위에 누워 있었다. 몸에 걸치고 있는 누더기 천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 있어서 형태조차 구별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일하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생활 필수품인 것이다. 넓은 집안, 특히 창문 곁에는 걸상과 벤치들이 여러 개 놓여 있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항아리며 나무통들이 놓여 있었다. 말은 없어도 생명력이 넘치는 이들 식물은 이 집 여주인의 고독을 재워주고 있는 것 같았다. 북향 창문에 공색한 빛을 긁어 모아서 무화과 나무들은 싱싱하게 성장하고 있다. 식물에 빼앗긴 나머지 빛 속에서 더구나 굴뚝의 그늘에 있기 때문인지 여주인의 둥근 얼굴은 몹시 노랗고 허약해 보였다. 눈동자의 빛이 흐린 것으로 보아 여주인은 어지간히 몸이 쇠약해 있는 것 같았다. 나하고 말할 때에도 여주인은 빼치가에 엎드린 채 누워 있었다. 베개가 없으므로 머리는 도화에다 받치고 있다. 나는 아래로 그대로 서 있었다. 하수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자 여주인은 조금도 기쁜 내색을 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의 병에 대해서만 자꾸 하소연했다. 지금 마침 병이 좀 나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매달 병이 심해지기만 하면 이틀이건 사흘이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니 당신에게 식사를 마련해 드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숙을 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주인은 좀 더 살기 좋은 다른 농가를 일일이 손으로 손꼽아 보이면서 그쪽으로 가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나 자신의 운명을 느끼고 있었다. 이 어두컴컴한 시골 농가. 거의 모습을 비칠 수도 없을 정도로 그을은 거울이 있고 그래도 장식을 위해선지 서적시장과 곡물수확의 포스터 2장이 값싸고 야한 색채로 벽을 흥겹게 하고 있는 이 농가에서 나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마트료나 바실리 예부나는 다시 한번 마을을 돌아봐 달라고 여전히 끈덕지게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내가 모습을 나타냈을 때에도 그녀는 오랫동안 뭐라고 투덜대는 것이었다. 제대로 식사 준비도 해드리지 못할 땐데 당신에게 미안해서.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맞아주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기색이 그녀의 얼굴에 확연히 나타나 있었다. 하숙비는 학교에서 배급 나올 리탄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마뜨료나 바실리 예부나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수입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연금도 받고 있지 않았다. 친척한테서도 원조라고는 거의 없었다.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것도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뚱이를 위해서, 더러운 노동수첩에 노동일 난을 몸뚱이로 메우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서 나는 마뜨료나의 집에 하숙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칸막이로 방을 나누지는 않았다. 마뜨료나의 침상은 문 옆 빼치카 곁에 있고 나는 조립식 휴대용 침대를 창문가에 놓았다. 이 마을에도 전기는 들어와 있었다. 샤뚜라시에서 20년대에 끌어들였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신문에는 일리치, 레닌을 가리킴, 을 램프라고 썼고 농군들은 접시 같은 눈을 하고 램프의 황제인걸 하며 떠들어댔다는 것이었다. 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뜨료나의 농가는 결코 살기 좋은 집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뜨료나와 나는 그해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무척 아늑하게 지낼 수 있었다. 이 농가는 아직까지 비가 새지도 않거니와 싸늘한 바람이 불어도
빼치카의 온기는 새벽녘까지 유지되었다. 틈박이 투성이가 된 바깥쪽으로부터 바람이 새어 들어올 때면 특히 빼치카의 고마움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마뚜르나 나 이외에도 이 집에는 고양이와 쥐와 바퀴가 살고 있었다. 고양이는 나이도 꽤 먹었지만 그보다는 이 고양이의 특징은 저른발이라는 것이었다. 마뚜르나는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에서 이 고양이를 주워다가 기르게 된 것 같았다. 걸을 때는 네 발로 걷지만 무척 심하게 다리를 전다. 그것은 이 고양이가 불편하게 한쪽 발을 아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빼치카 위에서 마루로 뛰어내릴 때 마루에 닿는 소리가 다른 고양이처럼 사뿐히 울리지가 않는다. 세 개의 발이 동시에 마루에 닿는 순간 화당 하는 소리가 나서 처음 얼마 동안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다. 결국 네 번째 발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 이 고양이는 다른 세 개의 발을 혹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그렇고 이 집에 쥐가 있다는 것은 저른발이 고양이에게 쥐를 잡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 고양이도 번개처럼 달려가 쥐를 방 한구석으로 몰아넣은 다음 노획물을 물고 의기양양하게 과시하려 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쥐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그 옛날 아마도 유복했던 시절에 줄무늬가 있는 녹색 벽지를 한 장이 아니라 무려 5장씩이나 이 집 담벽에 발랐다는 것이 그 원인이었다. 5장의 벽지는 종이끼리는 밀착되어 있지만 여기저기 벽으로부터 뜯겨져 결국에는 농가 안쪽에 또 한 장의 벽이 생긴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공동을 쥐들은 자유자재로 빠져다닌다. 바스락바스락 철면피한 소음을 내면서 공동을 따라 천장으로까지 기어 올라가곤 한다. 고양이는 분하다는 듯이 그 바스락거리는 행방을 노려보고 있지만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가끔가다 고양이는 바퀴를 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악식은 고양이의 몸에도 변조를 가져오는 것 같았다. 바퀴들이 범접하지 않는 유일한 곳은 빼치카와 부엌을 안채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는 칸막이 벽의 선이었다. 그 선을 넘어서 안채로 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 대신 밤마다 부엌을 들끓고 있는 모습은 가공할 만했다. 밤늦게 내가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전등을 켜면 마루, 벤치, 벽 할 것 없이 온통 갈색으로 워글거리고 있다. 나는 화학실험실에서 붕사를 얻어다가 그것을 빵가루에 섞어 먹이를 만든 다음 바퀴 퇴치에 달라붙었다. 바퀴의 수요는 얼마간 줄었지만 마뚜르나는 고양이가 독이 든 먹이를 잘못 먹으면 큰일이라고 말한다. 결국 독살 계획은 중지되고 바퀴의 수는 다시 증가되었던 것이다. 매일 밤 마뚜르나가 침상에 들고 내가 책상에 앉아있을 때면 이따금씩 바스락 소리를 내며 쥐들이 벽지 뒤를 달리고 그 소리를 어모하기라도 하는 듯이 하나로 융합된 바퀴들의 소음이 마치 머나먼 대해원의 파도 소리처럼 끊임없이 칸막이 벽 저쪽에서 들려온다. 그러나 나는 그 소리에 익숙해졌다. 그 소리에는 아무런 악의도 없고 아무런 거짓도 없는 거다. 그 소음은 그들 바퀴의 생활 그 자체가 아니냔 말이다. 그리고 또 포스터에 그려진 철면피한 미녀. 하루 종일 내게 밸런스키, 빤도로프, 그 밖에 여러 가지의 잡다한 책을 들이댄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미녀에게도 나는 익숙해졌다. 마뚜르나의 집에 있는 모든 것에 나는 익숙해진 것이다. 마뚜르나는 아침 4시나 5시경에 일어난다. 마뚜르나의 기동시계는 27년 전에 노동소비조합에서 산 것이다. 이 시계는 언제나 빨리 가기가 일쑤지만 마뚜르나는 한 번도 투정을 한 적이 없었다. 늦게만 가지 않는다면 그쪽이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좋다고 말한다. 자리에서 빠져나오면 마뚜르나는 칸막이 벽 위에 있는 부엌 전등을 켜고
소리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살며시 빼짓가를 짚힌다. 그러고 나서 사냥의 젖을 짜러 가고 마뚜루나의 집을 가축이라고는 뿌리 굽은 더러운 사냥 한 마리뿐이었다. 물을 길러온 다음 주물 냄비를 3개 올려놓고 취사를 시작했다. 냄비 하나는 내 것이고 또 하나는 사냥의 먹이 그릇이다. 사냥에게는 땅 및 광에서 골라온 가장 씨알이 작은 감자를, 자기한테는 조금 더 큰 것을, 나한테는 달걀 정도로 큰 것을 삶아준다. 마뚜루나의 밭은 모래 땅인데다가 전쟁 전부터 비료를 주지 않고 매년 계속해서 감자만 심어왔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감자는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다. 아침을 준비하는 이런 소리를 나는 거의 듣지를 못한다. 곤히 잠들고 있던 나는 늦은 겨울 햇빛을 받고서야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켠 다음 모포와 터레투 밑에서 머리를 내민다. 모포와 터레투, 거기다가 수용소 시절에 입던 솜이 든 동복을 발에 얹고 몸뚱이 밑에는 짚을 가득 넣은 자루. 이것만 있으면 허술한 유리창을 통해서 사나운 북쪽 한파가 침입해 들어오는 밤일지라도 침상에 온기를 잃을 염려는 없다. 칸막이 벽 뒤에서 조심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언제나 원기 있게 소리친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마뚜루나 바실리예브나. 그러면 언제나 똑같은 대답, 정다운 느낌을 주는 대답이 칸막이 벽 저쪽에서 울려온다. 말의 시작은 흡사 옛날 이야기의 노래처럼 온정이 깃든 나직한 중얼거림이다. 저런 벌써 깼구먼 그래? 그러고는 이윽고 자, 아침이 준비됐어요. 마뚜루나는 아침 식사에 무엇이 나온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간단히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감자죽이거나 까르돈, 마분지 스프 이거나 고장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니면 보리가루가 든 스프이기 마련이다. 다른 곡식가루는 또르포 프로둑트 거리에서 올해는 살 수가 없었다. 보리가루도 돼지 사료로서는 가장 값이 싼 관계로 모두들 자루로 사가기 때문에 좀채로 손에 넣기가 힘들다. 이런 요리에는 언제나 적당한 염분이 들어있지 않다. 그뿐더러 가끔 타오기까지 했다. 먹은 후에는 위턱이며 잇몸이 엉망이 되고 반드시 가슴 아리를 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마뚜루나의 죄는 아니었다. 또르포 프로둑트 거리에서는 버터와 마가린이 부족해서 자유로이 살 수 있는 것은 합성유뿐이었다. 게다가 순 러시아식 빼찌까는 내가 보는 한 요리에서는 적합지가 않다. 냄비를 괴는 장소가 조리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냄비를 가열시키는 데 있어서도 방향에 따라 고르지가 않다. 그러나 그 대신 아침에 한 변 지펴놓기만 하면 가축용 먹이나 물을 그리고 사람이 먹을 음식이나 음료수를 하루 종일 따스하게 보존해 둘 수가 있고 잘 때도 따스하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페치카라는 것은 석기시대로부터 우리들의 조상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계승되어 내려오며 사용되어 왔는지도 모른다. 나는 내 앞으로 놓여진 것은 무엇이든 깨끗이 처리하고 뭔가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끈기 있게 거두어냈다. 머리칼이며 이탄 부스럭이며 바퀴의 다리 등. 마뚜루나를 책망할 용기는 내게 없다. 애초부터 마뚜루나 자신이 말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제대로 식사 준비를 해드리지 못할 테니 당신에게 미안할 거라고. 잘 먹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말한다. 잘 드셨다고요? 이런 식사를? 하고 마뚜루나의 얼굴은 미소로 빛난다. 그리고는 푸르스름한 눈을 천진스럽게 뜨며 묻는다. 그럼 밤참은 무엇으로 하죠? 밤참이란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다. 나는 전쟁터에 있었을 때처럼 하루에 2끼밖에 먹지를 않는다. 밤참에 무엇을 주문할 수 있겠는가? 역시 감자죽이 아니면 마분지 수프 중에 한 가지가 틀림없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의 인생 경험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의 의의를 음식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마트로나의 둥근 얼굴에 감도는 미소 쪽이 내게는 더욱 귀중했다. 그 미소를 사진에 담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언제나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싸늘한 렌즈를 돌리기만 하면 마트루나의 표정은 부자연스러워지든가 아니면 이상할 정도로 근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한 번 마트루나가 창밖에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는 있었다. 그해 가을 마트루나에게는 고통이 그치지를 않았다. 이웃 사람들은 연금을 받도록 해보라고 마트루나에게 조언해 주었다. 아무튼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가까이에 아무도 없었고 병세가 심해진 후로는 집단 농장에서도 내쫓긴 상태에 있었다. 마트루나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 점들이 수없이 많았다. 우선 병을 앓고 있는 몸인데도 폐질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5년 남짓이나 집단 농장에서 일했는데도 그것이 공장이 아니라 집단 농장이란 이유에서 연금은 마트루나 자신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 즉 호주의 상실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지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트루나의 남편이 소식을 끄는 것은 벌써 12년 전의 전쟁 초였기 때문에 지금 사방으로 문의하는 편지를 띄워서 남편의 급료가 얼마였는지 조사한다는 것은 무척 곤란한 일이었다. 귀찮은 수속 절차를 예로 든다면 우선 그런 문의를 해야만 했고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남편의 수입이 이를테면 월 300루블이라는 식으로 서류에 앞뒤를 끼워 맞추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는 마트루나가 현재 혼자 살고 있으며 어느 누구의 원조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연령을 기입한다. 이렇게 모든 서류를 갖춘 다음 사회보장가로 가지고 간다. 그러나 서식이 틀렸다고 해서 다시 가지고 돌아온다. 틀린 곳을 고친 다음 다시 가져간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연금의 허가가 내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다시 물으러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수속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따리노보 마을의 사회보장가가 마트루나의 집에서 동쪽으로 20km나 되는 거리에 있고 마을 관청이 서쪽으로 10km, 불악 출장소도 북쪽으로 걸어서 1시간이나 되는 거리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트루나의 사소한 구두점이나 동그라미의 잘못 때문에 이런 관청에서 저런 관청으로 거의 2달 동안이나 싸돌아 다녀야 했다. 한 관청에 다녀오기만 해도 하루 품이 걸렸다. 마을 관청에 가면 오늘은 서기가 없다고 한다. 농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일단 없다고 하면 그날은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튿날 다시 찾아간다. 이번에는 서기는 있지만 도장이 없다. 다시 다음 날에 간다. 그리고 나흘째 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관청 측에서 도시안 때문에 딴 서류에 서명을 해버리고 진짜 서류는 마트루나가 핀으로 꽂아 한꺼번에 챙겨가지고 돌아갔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 이그나치치. 관청에서 헛걸음을 치고 돌아왔을 때 마트루나는 언제나 내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젠 녹초가 됐어. 그러나 마트루나의 이마는 언제까지나 찌푸려 있지는 않았다. 난 이 여성이 좋은 정신 상태를 되찾는 확실한 방법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일을 하는 것이다. 금방 시름에 잠겨 있다가도 어느새 삽을 들고 감자를 캐러 간다. 어떤 때는 자루를 겨드랑이에 끼고 이탄을 주우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숲이 광주리를 들고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딸기를 따러 가기도 한다. 그리고 관청의 데스크가 아니라 무성한 숲을 향해 허리를 굽히고 중하에 등이 구부러져 돌아오는 마트루나는 이미 맑게 개인 만족스러운 표정이어서 평상시에 그 선량한 미소를 되찾고 있는 것이었다. 오늘은 편했어요. 이그나치치. 좋은 장소를 발견했거든요.
이탄을 주워왔을 때 마트르나는 이렇게 말했다. 굉장히 좋은 장소여서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줄 수도 있었다우. 마뚜르나 바실리예브나, 제 이탄을 가지고는 모자랍니까? 한 차분이나 되는데. 휴, 당신의 이탄 말인가요? 잘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이곳 겨울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격투와 다름없으니까요. 아무리 때로 모아도 틈바귀로 들어오는 통풍이 심해서 작년에도 얼마나 이탄을 긁어 모았던지 아마 세 차분은 될 거야. 하지만 윗사람들이 시끄럽게 굴어서 이 마을 여자 한 사람이 재판에 걸렸지 뭐유? 그렇다. 그건 사실이었다. 벌써 겨울의 무서운 입김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주인은 숲천지인데도 여유를 구할 장소가 없다는 것은 어째서일까? 근처의 늪에서는 굴착기가 지저대고 있지만 이 부근의 주민들은 이탄을 살 수가 없었다. 높은 사람과 그들의 신복 부하한테로 운반될 뿐이다. 교사나 의사, 공장 노동자들한테 트럭으로 운송될 뿐이다. 따르이 노부의 주민들에게는 연료에 할당이 전혀 없었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집단 농장의 의장은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의 표정을 살피는 듯이 여러 가지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지만 연료에 대해서만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장 자신이 여유를 듬뿍 저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겨울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옛날 지주의 숲에서 나무를 훔쳤듯이 지금은 국영 기업의 이탄을 긁어오는 것이었다. 여자들은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 5사람씩 10사람씩 떼를 진다. 그리고 주간에 행동한다. 여름에 캐낸 이탄은 사방에 쌓아 올려진 채 건조를 위해 방치되고 있다. 캐낸 곳을 수송할 수 없다는 것은 이탄의 좋은 점이다. 적어도 가을까지 교통이 두절되지 않는 한 눈이 올 때까지 건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이에 여자들의 활약이 시작된다. 자루로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양은 축축한 이탄 덩어리라면 6개, 마른 것이라면 10개 정도다. 이렇게 해서 3km 남짓한 거리를 운반해온 부대에 무게는 8관 정도가 만 일주야의 연료가 된다. 그러나 겨울은 200일이나 계속되는 것이다. 여유를 떨어뜨릴 수는 없다. 아침에는 러시아식 빼찍가에 불을 지피고 밤에는 네덜란드식 난로를 뗀다. 갱부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 하고 마뚜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말하는 것이었다. 말이 없어지고부터는 무엇이든 다 짊어지게 됐으니 짊어지지 않는 거라곤 하나도 없거든. 등이 펴질 사이가 어디 있어야 말이지. 겨울엔 썰매 대신 여름엔 집마차 대신에 여유를 나르니 말씀이야. 정말이지 이게 무슨 꼴이람. 여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훔치러 갔다. 운수가 좋은 날이면 마뚜르나는 6부대까지도 날라오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공인된 이탄은 보란듯이 쌓아 올리고 자기가 운반해온 것은 마루 판자 밑에 감추고 매일 밤마다 그 입구를 판자로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적이 눈치를 챘다 해도 이마에 땀을 닦아내면서 마뚜르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해두면 절대로 발견될 염려는 없거든. 국영기업 측에서는 어떻게 손을 써야 좋을까? 그 넓은 늪 전체에 경비원을 배치할 만큼의 인원 할당은 없다. 처음에는 보고서에 채굴량을 듬뿍 기입해 두었다가 나중에는 탄 찌꺼기며 비탓으로 돌려 채굴량을 줄이고 말리라. 이따금 발작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마을 입구에서 여자들을 체포할 때가 있다. 여자들은 부대를 내동댕이 치고 사방팔방으로 도망친다. 때로는 밀고를 받은 당국이 농가를 급습해서 규정량 이외의 이탄에 대해서 조서를 꾸미고 재판에 넘기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한다. 여자들은 당분간 운반을 중지하지만 다가오는 겨울에 내쫓기기라도 하는 듯이 또다시 매일 밤 썰매를 나르기 시작한다. 마뚜르나를 가까이서 관찰해서 안 일이지만
취사나 그 밖의 가사를 돌보는 한편 이 여자에게는 매일처럼 뭔가 적지 않은 양의 일거리가 있고 또 그런 일들의 순서가 머릿속에 정확히 정돈되어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 같았다. 이를테면 2탄을 주워오는 일, 트랙터가 늪에서 파낸 고목의 뿌리를 긁어 모아 오는 일, 겨울 3개월 동안 복숭아를 술에 절여드는 일. 마셔봐요. 이가 깨끗해질 테니. 이그나 찌찌 하고 내게 권하는 것이었다. 감자를 캐는 일, 연근 관계로 관청에 드나드는 일, 이 모든 일을 다 해치운 다음에도 다시 한 마리의 더러운 사냥을 위하여 건초를 어디에서 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왜 손은 기르지 않습니까? 마트르나 바실리예브나. 그것 말이오, 이그나 찌찌. 더러운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부엌문에서 내 책상 쪽을 돌아보며 마뚜르나는 설명하는 것이었다. 사냥의 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소 같은 건 몸집이 커서 거꾸로 내가 다리부터 먹힐 지경인걸요. 그리고 풀을 베려고 해도 철도 부지에 들어가선 안 되고 영림서의 땅으로 들어가도 안 되니 집단 농장에도 이젠 들여보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집단 농장의 사람들 역시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게 다 집단 농장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눈이 녹아서 풀을 벨 때가 돌아오면 어떻게들 하려는지. 옛날은 정말 흥겨웠어요. 성 베드로 축일에서 성 일리아 축일까지를 풀 베는 계절엔 말이오. 비단같이 아름다운 풀이 가득 자라 있어서. 이런 이유에서 빈약한 사냥 한 마리를 위해 건초를 마련하는 것만 해도 현재의 마뚜르나로서는 큰일이었던 것이다. 아침 일찍부터 자루를 짊어지고 낫을 들고 마뚜르나는 집을 나선다. 늪의 샛길이며 강변 그리고 조그만 섬에서 기억을 더듬어가며 좋은 풀이 자란 곳을 찾아낸다. 풀을 넣어온 자루는 풀이 마를 때쯤 되면 그대로 건초를 쑤셔넣는 부대로 이용된다. 이곳 집단 농장의 의장은 최근에 거리에서 파견되어 온 새 얼굴이었지만 그는 최초의 사업으로 폐질자의 사유지를 삭감하는 일을 해치웠다. 마뚜르나에게는 1500평방미터의 사지를 남겨주고 몰수된 1000평방미터의 울타리 밖에서 잠자고 있다. 그렇지만 일손이 모자라거나 농장의 여자들이 완강히 일을 거절할 때 의장의 마누라는 마뚜르나의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었다. 도해지 스타일의 민첩한 여성인 그 마누라도 짧은 회색 반코트와 매서운 눈초리 탓인지 어딘지 모르게 여자 군인다운 데가 있어 보였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인사도 하지 않고 뚫어질 듯이 마뚜르나를 바라본다. 마뚜르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이봐요, 마뚜르나. 의장의 마누라는 또박또박 끊어지는 어조로 말한다. 집단 농장 일을 좀 거들어줘야겠어요. 내일 마구간에 분뇨 운반을 하러 좀 와주세요. 마뚜르나의 얼굴에 송구스러운 듯한 미소가 떠오른다. 마치 집단 농장이 자기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의장 마누라를 대신해서 사과라도 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다. 가도 좋긴 하지만 마뚜르나는 느릿느릿 말한다. 전 몸이 편찮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대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아서. 그리고 곧 성급히 덧붙인다. 몇 시에 가면 되죠? 가이키는 대개 것을 가지고 와주세요. 의장의 마누라는 이렇게 다짐을 주고 요란스럽게 스커트 자락 소리를 내면서 나가버린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뒷모습을 전송하면서 마뚜르나는 입을 삐죽거린다. 가이키는 자기 것을 가지고 오라니 말이야. 집단 농장에는 삿도 갈퀴도 없단 말인가? 우리 집에는 남자 손이라고는 없지만 난 아직까지 누구한테 밭일을 거들어 달란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는 밤새껏 이런 일 저런 일 사색에 잠긴다. 하지만 이그나 찌찌, 손을 빌어야 하는 건 당연해요. 비료가 없으면 농작물이 안 되니 말씀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일하는 꼴이란 정말이지 눈을 뜨곤 볼 수가 없어요. 모두 멍청이 사배 기대 서서는 빨리 공장에서 12시 사이렌이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치 관청처럼 누가 출근하고 누가 결근했다고 장부에 기입하고 있으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그런 소리로 신호를 하지 않아도 어느새 점심이다, 저녁이다 하는 식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가버리는데 말씀이야. 아침이 되면 결국 마트료나는 자기 갈 길을 들고 일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 농장만은 아니었다. 먼 친척이나 이웃 여자들까지 곧잘 마트루나의 집으로 찾아와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마트루나, 내 일 좀 거들어주지 않겠어요? 감자를 죄다 캐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마트루나는 거절하지 못한다. 자기 일거리를 미루고서라도 이웃집을 도우러 가고 돌아와서는 조금도 시기하는 빛이 없이 이렇게 말한다. 이그나 찌찌, 그 집 감자는 커요. 감자 캐는 게 재미있어서 일이 끝나는 게 아쉬웠을 정도였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뚜라가 없이는 야채밭에 괭이질을 할 수 없었다. 따리노보 마을의 여자들은 혼자서 밭에 괭이질을 하기보다는 6명이 달라붙어 6군데의 밭을 차례차례 경작하는 쪽이 보다 편하고 능률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럴 때에도 마뚜르나는 내몰렸다. 당신네들은 마뚜르나에게 일당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나는 언젠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그분은 돈을 받지 않아요. 강제로라도 지어주곤 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도 번거로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사냥 몰입꾼들의 식사 대접을 할 차례가 마뚜르나에게 찾아들었을 때이다. 사냥 몰입꾼 중 한 사람은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인 건장한 사내이고 또 하나는 언제나 콧물을 흘리고 다니는 소년이었다. 이 당번은 한 달 반에 한 번씩 돌아오곤 있었지만 마뚜르나는 그때마다 굉장한 소비를 하는 것이다. 그는 소비조합에 가서 생선 통조림을 사기도 하고 자기는 입에 넣어본 적도 없는 설탕이며 버터를 준비하기도 한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농가의 여인들은 사냥 몰입꾼들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집보다 나은 대접을 하려고 서로서로 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재봉사와 사냥 몰입꾼은 무섭거든 하고 마뚜르나는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조금이라도 기분을 상하게 하면 온 마을에다가 있는 일 없는 일 나쁜 소문을 마구 퍼뜨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노가 심한 생활에 가끔 무서운 병이 파고드는 것이다. 일단 자리에 누워버리면 하루건 이틀이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마뚜르나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신음을 하지 않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옴쭉달싹 앉는다. 그럴 때면 마뚜르나의 친구인 젊은 마샤가 사냥을 거두고 빼찌가를 지피러 찾아온다. 마뚜르나 자신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마을의 진료소에서 의사를 부른다는 것은 딸의 노보 마을로서는 놀라운 일이고 또 이웃을 봐서도 소견머리 없는 일이었다. 어느 공주님에게 저럴까 하며 뒤에서 험담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 의사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찾아온 여의사는 새침한 표정으로 좀 누워있다가 웬만해지면 진료소로 직접 찾아오라고 마뚜르나에게 지시했다. 마뚜르나는 정직하게도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갔고 그 진찰 결과는 구립병원으로 보내어졌지만 그 후로도 소식이 없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마뚜르나 자신의 책임도 없지는 않았으리라. 그러나 일이 병을 고친다. 이윽고 마뚜르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처음엔 느리지만 곧 활발히 돌아다니게 된다.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생각났지만 예전에 마뚜르나는 이 안토시카라는 아이의 점수를 좀 후하게 주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애가 당신의 친척이냐고 묻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부탁을 거절하고 말았던 것이다. 문득 바라보니 지금 또 마뚜르나는 부엌문까지 나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안토시카에게 동정적인 표정을 짓고 있다. 파제이 미로노비치 노인이 앞으로 꼭 엄하게 다루겠다고 약속하고 떠나간 다음 난 마뚜르나에게 물었다. 영문을 모르겠군요. 마뚜르나 바실리예브나. 당신은 왜 또 저 안토시카에게 마음을 쓰시는 거죠? 아주버님의 아들인걸요. 하고 마뚜르나는 무뚝뚝하게 대답하고는 사냥젖을 짜려고 나갔다. 그러고 보면 저 수염이 짙은 참을성 있는 노인은 행방불명이 된 마뚜르나의 남편의 형님이 되는 것이다. 기나긴 밤이 흘러갔다.
마뚜르나는 더 이상 그 화제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밤이 깊었을 때 내가 이미 노인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바퀴가 달리는 소리와 기둥 시계 소리를 반주 삼아 조용한 집안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뚜르나는 어두컴컴한 구석으로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난 마리오 이그나치치. 하마터면 그분하고 결혼할 뻔했다우. 나는 마뚜르나가 방 안에 있다는 것조차도 잊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던져진 마뚜르나의 말 속에는 마치 지금 그 노인한테서 사랑을 호소받고 있기라도 한 듯한 절실한 음향이 깃들어 있었다. 마뚜르나는 밤새껏 그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남루한 누더기를 깐 침상에서 일어나자 자기의 말을 쫓기라도 하는 듯이 마뚜르나는 나에게로 다가왔다. 나는 몸을 젖히고 이때 처음으로 전혀 새로운 마뚜르나의 모습을 본 것이다. 무화과 나무 두성이의 이 넓은 방에서는 천장에서 비치는 불빛이 없다. 테이블 스탠드의 빛은 나의 노트 언저리만을 비추고 있어서 몸을 돌려 방 안을 둘러보니 장밋빛이 깃든 어스름만 퍼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 어스름한 속에 마뚜르나가 나왔다. 그녀의 볼은 언제나처럼 황색이 아니라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분이었어요. 맨 처음 나하고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은. 예핀보다도 전이었죠. 그분이 형님이었으니까. 나는 19, 파제이는 23이었을 때예요. 이 집에 살고 있었지요. 파제이와 예핀 두 사람의 집이었으니까요. 두 분의 아버지께서 지은 집이에요. 나는 엉결거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고색 창연하게 낡아빠진 회색의 집이 쥐들이 달리는 퇴색한 벽지 저쪽으로부터 느닷없이 젊은 모습을 드러낸 것 같이 생각되었다. 아직 이런 식으로 더러움을 타기 전 방금 대패질을 마친 기둥에서 상쾌한 수지 향기를 발산하던 때의 그 모습. 그래서 당신은 그분을,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요? 그해 여름, 그분하고 자주 숲으로 가곤 했어요. 하고 마뚜르나는 속삭였다. 그 근처의 숲은 벌채되어 지금은 양마장이 되고 말았지만 조금 더 있었다면 그분하고 결혼할 뻔했던 거라고, 이그나치치. 그런데 독일하고 전쟁이 터져서 파제이는 군대로 끌려가고 만 거죠.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의 눈앞에는 청색과 백색과 황색의 1914년 7월의 광경이 떠올랐다. 아직도 구름이 흐르는 평화로운 하늘과 수학의 용솟음 치는 사람들. 나는 상상 속에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등에 큰 낯을 짊어진 거무육죽한 건장한 사내, 보리다발을 가슴에 안은 보리빨간 여자, 그리고 노래, 야외의 노래, 기계를 사용하게 된 요즘에는 결코 부르지 않는 노래. 전쟁에 나가서 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3년이나 꼭 참고 기다렸죠. 그래도 소식이 없고 소문도 없고 색이 바랜 낡은 머리수건을 쓴 마뚜르나의 둥근 얼굴은 스탠드의 아늑한 조명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름살이며 평상시의 남루한 복장으로부터 해방이라도 된 듯이 무서운 선택을 앞에 두고 전율하는 처녀의 얼굴. 그렇다. 잘 아는 일이다. 나뭇잎이 지고 눈이 오고 그 눈도 녹았다. 다시 경작하고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곡식을 거두어 들인다. 또다시 나뭇잎이 지고 다시 눈이 내린다. 그리고 하나의 혁명, 이어서 또 하나의 혁명, 그리고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쪽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예핌이 결혼을 신청하더군요. 이 집에 일단 들어오기로 작정한 이상 역시 이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핌은 나보다 1살 아래였죠. 이 근처에서 성무 축일 후에 시집간 것은 영리한 처녀고 성 베드로 축일 뒤에 가는 것은 바보 처녀라고들 말하지만 예핀가에서는 일손이 모자랐기 때문에 나는 바보 처녀가 돼서 결혼식은 바로 성 베드로 축일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성 니콜라이 축일 조금 전에 파제이가 돌아오질 않았겠어요? 헝가리에 포로로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마뚜르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마뚜르나는 그때의 일을 재현하려는 듯이 문간으로 얼굴을 돌렸다. 느닷없이 문지방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만 앗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달려가서 껴안고 싶더군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놈이 친동생이 아니었다면 너희 둘 다 도끼로 박살이 내고 마는 건데 라고요. 난 부르르 몸부림을 쳤다. 마뚜루나의 긴장감과 공포감으로부터 캄캄한 문지방에선 검은 수염의 사내가 마뚜루나를 향해서 도끼를 들어올린 광경을 생생히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마뚜루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에 놓인 의자 등에 몸을 기댄 채 노래하듯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정말이지 그분은 별난 사람이에요. 이 마을에도 젊은 처녀는 많았는데 좀처럼 장가를 들지 않는 거예요. 너하고 같은 이름을 찾는다. 두 번째 마뚜루나를 찾는다고 하면서 결국 리뽀뿌가 마을에서 정말 마뚜루나라는 처녀를 데려다가 따로 농가를 짓고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어요. 당신도 학교에 나갈 때 매일 그 옆을 지날 테지만 아 그랬었구나. 제2의 마뚜루나라면 나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나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여자는 마뚜루나한테 언제나 불평을 하러 오곤 했다. 올 때마다 남편이 주먹질을 한다거나 인색하다거나 이렇게 쓰라린 생활은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오랫동안 울곤 했다. 그 음성은 언제나 우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 마뚜루나는 이제 조금도 그 여자에게 동정을 하고 있지 않았다. 파제이가 두 번째 마뚜루나를 때리고 집안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도 얻어맞진 않았어요. 하고 마뚜루나는 예핌의 일을 상기하고 있었다. 다른 사내들하고는 싸움도 했지만 나를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딱 한 번. 내가 옳게 하고 싸움을 했더니 성을 내며 내 이마를 스푼으로 내리쳐 상처를 낸 적이 있었어요. 나는 확 달아올라 식탁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너희들은 목을 매 죽어야 해. 게으름뱅이 같으니라고 라고 말하고 숲속으로 도망쳤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을 대지 않더군요. 파제이 쪽에서도 불평을 할 만한 이유라곤 하나도 없을 것 같았다. 두 번째 마뚜루나는 6아이를 낳아서 그 막둥이 반편이 내 학급의 안토시까인 것이다. 6 다 무사히 길렀는데 이 마뚜루나와 예핌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 애건간에 생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큰 병도 앓지 않고 모두 죽고 만 것이다. 옐레나라는 계집애는 목욕을 시키는 사이에 죽고 말았어요. 모처럼의 목욕물도 보람이 없이 내가 시집온 날은 성 베드로 축일이었는데 알렉산드르를 아는 6번째의 장례식은 공교롭게 성 베드로 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마뚜루나의 몸 어딘가에 썩은 곳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내 몸 어딘가가 썩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뚜루나는 정색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한 번은 옛날에 여승한테로 끌려갔더니 자주 재채기를 하라는 거예요. 썩은 곳이 재채기와 함께 개구리처럼 튀어나온다고 하면서 그래도 역시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는 사이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다. 1914년 파제이는 시력이 좋지 않아 군대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그 대신 예핌이 징집되어 갔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때에 형이 행방불명이 되었듯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동생이 행방불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동생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옛날에는 흥청거렸으나 지금은 댕그렁하게 텅 빈 이 집은 점점 헐어갔고 의지할 곳 없는 마뚜루나도 이 집에서 점점 늙어갔다. 그래서 마뚜루나는 학대받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마뚜루나에게 당신이 낳은 자식을 혹은 파제이의 피를 계승할 자식을 갖고 싶다고 말하고 맏딸 끼라를 양녀로 맞아들었다. 끼라는 이 집에서 친딸과 다름없이 마뚜루나의 죽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양육되었다. 그리고 내가 하숙을 정하기 조금 전에 체르스치의 젊은 기관수한테 시집을 갔다. 지금 마뚜루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은 이 끼라뿐이다. 때때로 설탕을 보내주기도 하고 돼지를 잡았을 때는 비닐덩어리를 조금씩 나누어 주기도 했다. 파제의 노인은 물론 오늘 중으로 운반을 마치고 싶었으므로 아들과 사위에게 논쟁을 그만두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급조된 2번째 썰매는 튼튼한 1번째 썰매에 연결되었다. 마뚜루나는 사내들 사이를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썰매에 제목을 실는 일을 거들고 있었다. 문득 바라보니 마트루나는 내 동복을 입고 있었다. 제목에 묻어있던 진흙 때문에 동복 소매가 많이 더럽혀져 있었다. 난 화가 나서 마트루나를 붙잡고 그 일을 말해주었다. 그 동복은 괴로운 지난날에 내 몸을 녹여준 귀중한 기념품인 것이다. 내가 마트루나 바실예브나에게 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한다. 저런 내가 정신이 나갔군 하고 마트료나는 당황해하며 말했다. 황급히 나오는 바람에 당신 것을 잘못 입었군요. 미안해요 이그나치치. 그리고는 곧 동복을 벗은 다음 장대에 걸어 말리는 것이었다. 적화 작업이 끝났다. 일을 마친 10명의 안팎의 사내들은 우르르 내 책상 옆을 지나 커튼을 들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되는 대로 마구컵을 놓는 소리, 때때로 술병과 컵이 마주치는 소리가 부엌으로부터 들려왔다. 이야기 소리가 조금씩 높아지더니 자기 자랑들이 점점 심해져 갔다. 특히 재미있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은 트랙터 운전수였다. 혼탁한 탁주 냄새는 내가 있는 곳까지 풍겨왔다. 그러나 음주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너무 어둡기 전에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사내들은 부엌에서 나왔다. 트랙터 운전수는 만족해 보였으나 그 얼굴 표정은 잔혹했다. 기관사 사이와 파제이의 저른발이 아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조카가 썰매를 따라 체르스찌까지 가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갔다. 파제이는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누군가를 따라잡은 후 뭐라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다. 저른발이 아들은 내 책상 앞에 걸음을 멈추더니 담배에 불을 당긴 후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자기는 마뚜르나 아주머니를 무척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장가를 들어서 최근에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말했다. 바로 여기까지 말했을 때 밖에서 누가 불러 저른발이 아들은 나가버렸다. 창밖에서 트랙터의 엔진이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맨 끝으로 칸막이 벽 뒤에서 허둥지둥 마뚜르나가 나왔다. 마뚜르나는 밖으로 나간 사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근심스러운 듯이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동복을 입고 머플러를 썼다. 그녀는 문가에서 내게 말했다. 트랙터를 2대 빌렸으면 좋았을걸. 한 대가 고장나도 나머지 한 대로 끌 수가 있으니까. 저것 한 대 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안담? 그러고는 사내들을 쫓아나가 버렸다. 음주와 논쟁과 대소동이 있은 후 인적이 사라진 농가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수없이 문을 여닫았으므로 방 안은 완전히 식어 있었다.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나도 동복을 입고 노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트럭터의 음향도 멀리 사라졌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또 1시간. 마트루나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썰매를 전송한 후 마샤네 집에라도 놀러간 거겠지. 다시 1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또 1시간. 어둠뿐만 아니라 그 어떤 깊은 정적이 마을을 휩싸고 있었다. 그때는 정적의 원인을 깨닫지 못했지만 저녁 때부터 지금까지 마을에서 오리가량 떨어진 철로 위를 기차가 한 번도 통과하지 않은 것 같았다. 쥐들의 소음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을 정도로 시끄럽게 느껴졌다. 시간이 감에 따라 쥐들은 점점 더 시끄럽고 뻔뻔스럽게 벽지 뒤를 달리면서 찍찍 울어댔다. 나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새벽 1시가 되었는데도 마뚜르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멀리서 소란스러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멀지만 그들은 이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예상은 들어맞았다. 이윽고 세차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낯설지만 거만한 목소리가 문을 열라고 소리친다. 난 회중 전등을 들고 짙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온 마을이 잠들어 어느 창문에서도 불빛은 보이지 않았고 며칠 전부터 녹기 시작한 눈도 전혀 빛을 반사하지 않는다. 나는 문에서 빗장을 벗기고 밖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했다. 외투를 입은 4명의 사내가 농가로 들어왔다. 한밤중에 외투를 입은 사내에게 침입당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빛에서 보니
그중 두 사람의 철도어는 외투를 입고 있었다. 아까 그 트랙터 운전수와 똑같은 얼굴을 한 거만스러운 중년 사내가 물었다. 아주머니는 어디 갔소? 모르겠습니다. 썰매를 끈 트랙터는 이 집에서 나갔겠지? 그렇습니다. 떠나기 전에 여기서 술을 마셨지? 4명의 사내는 스탠드의 불빛이 미치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체포되었거나 아니면 이제부터 체포될 찰나에 있다. 나는 순식간에 이렇게 판단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하지만 술이 취해 떠났지. 여기서 마셨지. 도대체 누가 누구를 죽인 걸까? 그렇지 않다면 2층 방을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걸까? 사내들의 태도는 몹시 사나웠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만약 여기서 탁주가 발견되면 마뚜르나가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나는 부엌문 앞으로 뒷걸음질 쳐서 부엌 입구를 몸으로 가로막았다. 정말 모릅니다. 맛있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는 보지는 못했다. 소리만 들었을 뿐이니까. 그 다음 나는 일부러 난처하다는 듯한 몸짓으로 빙그르 손을 움직여 농가 안을 가리켜 보았다. 서적이며 노트를 비추고 있는 평화로운 스탠드 불빛, 겁에 질린 듯한 무화과 나무의 무리들, 은자에 조잡한 침대, 술을 마신 흔적이라곤 아무데도 없다. 그 사람들도 여기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여기선 술을 마시지 않은 것 같지만 마신 것만은 틀림없어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나가려고 했다. 나는 그들을 전송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캐내려고 했다. 울타리 근처에서 겨우 한 사람이 중얼거렸다. 그놈들은 모두 산산조각 났어. 아마 주워 모으기도 힘들걸. 또 한 사람이 덧붙였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21시의 급행이 하마터면 탈선할 뻔한 것이 더 큰 문제지. 그들은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 나는 얼빠진 표정으로 농가로 돌아왔다. 그놈들이란 누굴까? 모두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마뚜르나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 나는 문제방을 넘어 부엌으로 들어갔다. 탁주의 악취가 코를 쿡 찌른다. 마치 싸늘하게 식은 옛 전쟁터 같다. 주인을 잃은 걸상이며 벤치,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텅 빈 술통, 아직도 약간 남아있는 술병, 수많은 컵, 먹다 남은 청어와 파, 잘리고 뜯겨진 돼지비길. 모든 게 죽어 있었다. 바퀴들만이 조용히 전쟁터를 기어다니고 있다. 그 사람들은 21시의 급행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있었다. 그건 무슨 뜻일까? 어쩌면 그들에게 이 부엌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는 않았을까? 나는 벌써 동요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관리도 아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다. 느닷없이 문이 열린 소리가 들린다. 난 황급히 문간으로 나갔다. 마뚜르나? 문이 열렸다. 양 손바닥을 마주잡고 비틀거리면서 들어온 것은 마뚜르나의 친구 마샤였다. 마뚜르나가 말이오, 이그나찌찌. 나는 마샤를 앉혔다. 소리내어 울면서 마샤는 이야기했다. 건널목은 좀 높은 데 있고 양쪽은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 건널목에는 횡목이 없다. 트랙터에 끌린 첫 번째 썰매는 무사히 건널목을 건넜지만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급조된 두 번째 썰매는 건널목에 틀어박힌 채 부서지기 시작했다. 이 썰매를 만들 때 파제이는 좋은 제목을 아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첫 번째 썰매를 조금 앞으로 끌어당긴 다음 트랙터는 건널목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썰매에 다시 로프를 걸려고 했다. 트랙터 운전수와 파제이의 저른발이 아들, 그리고 마뚜르나가 트랙터와 썰매 사이로 들어갔다. 마뚜르나는 왜 그런 일에까지 참견하면서 사내들의 일을 거두려고 했을까? 사내들의 일을 거두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마뚜르나의 나쁜 습성이다. 언젠가도 사납게 날뛰는 말에 끌려 하마터면 호수의 얼음 구멍으로 빠질 뻔한 적이 있다. 그건 그렇고 왜 그런 건널목까지 따라간 걸까? 2층 방을 내주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마뚜르나의 일은 끝나는 것인데 끼라의 남편인 기간수는 체르스치 방향으로부터 기차가 오지 않나 감시하고 있었다.
멀리서 보이면 곧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반대쪽인 또르뽀뽀로둑드 역으로부터 연결된 일항의 기관차가 불도 켜지 않고 뒷걸음질 쳐왔다. 왜 불을 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기관차가 뒷걸음질 칠 때에는 탄수차에서 석탄가루가 날아와서 기관수에게 거의 뒤가 보이지 않게 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다. 트랙터와 썰매 사이에 있던 세 사람은 산산이 지디겨졌다. 트랙터는 고장나고 썰매는 산산조각이 나고 레일은 휘어지고 일항의 기관차는 탈선했다. 왜 기관차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트랙터의 엔진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은 거예요. 시체는 내주질 않는군요. 주위에 새끼줄을 쳐두고. 아까 온 사람들이 급행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급행열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시 급행이 바로 그때 또르뽀뽀로둑드 역에서 나와 건널목을 향해 달려왔어요. 그러나 탈선한 기관차에서 뛰어내린 기관수 두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고 있었으므로 레일 위에서 손을 흔들어 위험 직전에 급행을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파제이의 조카에도 제목 때문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지만 지금 클라푸간의 집에 숨어 있어요. 건널목에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 증인으로 끌려가 죄인 취급을 당할 테니까 싫다는 거죠. 끼라의 남편은 상처 하나 안 입었어요. 목을 매 죽겠다고 떠드는 것을 모두가 말렸답니다. 내 탓으로 장모님과 처남을 죽였다면서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진해서 끌려갔어요. 하지만 형무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끌려가지는 않을지. 아마 마뚜르나는 이미 없다. 다정한 사람은 죽었다. 마지막 날 동복 때문에 나는 마뚜르나에게 화를 내지 않았던가. 적황색으로 그려진 서적시장 포스터의 여인은 즐거운 듯이 미소 짓고 있다. 마샤는 얼마 동안 울고 있었다. 이윽고 평정을 되찾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고는 느닷없이 이렇게 물었다. 이그나 찌찌, 저 회색 스웨터가 있었지요. 마뚜르나에. 죽으면 우리 집 따니까에게 준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어스름 속에서 마샤는 희망 어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잊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듯이. 그러나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네, 그렇게 말했었죠. 그럼 지금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내일 아침만 되면 친척들이 많이 모일 테니 얻어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고는 다시 애원하듯이 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반세기에 걸친 마뚜르나의 벗, 이 마을에서 마뚜르나를 진심으로부터 사랑하고 있던 단 한 사람의 여인. 아마 그래도 괜찮으리라. 좋아요, 가져가세요 하고 나는 허락했다. 마샤는 장롱을 열고 스웨터를 끄집어내어 그것을 옷자락 밑에 감추고 떠나갔다. 쥐들은 마치 뭔가에 찔리기라도 한 듯이 벽을 따라 다름질치고 있었다. 초록색 벽지는 쥐의 등에 눌려서 파도처럼 넘실거렸다. 내일은 학교에 나가야 한다. 벌써 새벽 2시가 지나 있었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 문에 자물쇠를 잠그고 잠드는 일이다. 마뚜르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물쇠를 잠가야 하는 것이다. 불을 끄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 쥐들은 찍찍 울고 거의 신음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내면서 계속 달리고 있었다. 피로에 지쳐 마비된 두뇌를 이따금씩 가느다란 진동이 줄다름쳤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마뚜르나가 몸부림을 치며 자기 집에 작별 인사를 고하는 목소리가 아닐까. 돌연 어두컴컴한 문지방 위에 검은 수염과 젊은 날의 파제이가 도끼를 치켜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았다. 내가 친동생이 아니었다면 너희 둘 다 도끼로 박살을 내고 말았을 거다. 그 무서운 말은 40년 동안 낡은 손도끼처럼 이 집 한 구석에 늘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도끼는 내려쳐진 것이었다. 마뚜르나의 집 잘 들으셨어요?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솔제니친이 참 좋은 작가라고 생각했고, 일단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소설 내용 자체는 뭐 어떤 소련 사회주의 정권의 어떤 부패나 아니면 불합리한 점이나 거기서 희생당하는 민중 이렇게 좀
어찌 보면 무겁고 어려운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도 소설 자체는 되게 재밌고 흡입력이 있는 것 같고 되게 유머러스한 것 같고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마뚜르나 집에 막 바퀴벌레랑 쥐랑 이런 게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소리, 쥐 기어다니는 소리 이런 거를 또 막 다리 저는 고양이나 이런 거를 되게 재밌게 묘사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읽으면서 막 하하 웃으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솔제니친 소설은 실제로 흡입력도 참 대단한 것 같고 제가 그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친척 누나 집 갔다가 우연히 딱 읽었는데 딱 그냥 펴고 그게 막 세계문학 전집 이런 거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편 자리에서 후루룩 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막 고등학교 때 책을 막 많이 읽던 사람도 아니고 막 그렇게 어려운 책을 읽던 사람도 아닌데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고등학생이 소설을 읽은 거 보면 참 이분이 얼마나 소설을 재밌게 쓰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훌륭한 작품들이 그런 것처럼 이 작가가 어떤 주장하고자 하는 바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작가가 막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중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어떤 대사나 인품이나 이런 거에서 작가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것 같고 그 글 쓴 사람이 서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입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지식인으로서 한 발짝 떨어져서 소련 내부 사회를 좀 막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관찰하는 입장이기보다는 그냥 제가 느낄 때는 이 사람 자체가 정체성이 민중이고 민중 안에 들어있다 이런 느낌을 전 좀 받았는데 제가 그렇다고 느낀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쓰는 걸 보면 이 농촌 생활의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마뚜르나가 그 텃밭을 가꾸는데 텃밭에서 맨날 그 감자가 되게 작고 막 안 좋은 감자만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막 비료를 안 줘서 그렇고 매년 땅에 계속 같은 감자만 계속 심으니까 감자가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뭐 이런 묘사라든지 아니면 뭐 사냥풀을 배우려고 막 풀베러 막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막 상상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을 실제로 해보고 그 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솔제니치라는 작가 자체가 약간 그 반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 비판적인 작가라서 이 스탈린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 실제로 강제 노동수용소에 잡혀간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한 8년인가를 있었고 실제로 거기서 그 벽돌로 이제 집 짓는 그런 노동을 되게 오랫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 생활이나 아니면 노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체제의 부조리함이나 폭력성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고통받는 민중에 대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안타까워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마뚜로나라는 인물 자체가 이 체제의 폭력성을 이분이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분이 가난하고 몸이 아픈 노파고 또 실제로 그 남편을 통해서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데도 연금을 못하고 연금을 타려고 해도 어떤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어떤 관료제 때문에 계속해서 연금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약간 그 카프카의 어떤 성을 본 듯한 그러니까 마뚜르나가 연금을 못 타서 막 고생하는 걸 보면서 약간 카프카의 성 같은 느낌도 약간 들었었고 또 이렇게 막 연금 한 푼 못 받으면서도 집단 노동에서 막 끌어다니면서 일 시킬 건 또 다 시키잖아요. 이 아픈 사람을. 그런 걸 보면서 이 작가가 이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그 모순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되게 많았던 분 같습니다. 그리고 마뚜르나의 삶에는 또 어떤 세계사가 다 들어있어서 이 첫째 그 연인을 잃은 것도 첫째 연인과 이제 결혼을 못한 것도 1차 세계대전 때문이었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조차도 또 전쟁에 끌려나가서 그 남자랑도 이제 잘 살지를 못하고, 또 자기가 낳은 아이가 6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되게 어린 나이에 그 아이들을 차례로 다 잃잖아요. 그게 어머니로서 진짜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마뚜루나라는 분의 삶은 어떤 체제의 고통이나 역사의 아픔이나 개인적인 고통 이런 게 막 중첩돼 있는 되게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음이 분명한데도, 이 마뚜루나 할머니는 그렇게 고된 삶을 살면서도 선량함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밝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집에 하숙하고 있는 사람들 항상 상냥하게 대하고, 이웃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주고 나눠달라고 하면 다 나눠주고, 없는 형편에도 자기 집에 누군가 대접할 사람이 오면 항상 막 자기는 안 먹으면서도 푸짐하게 베풀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착하기만 한 마뚜루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인간상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나마 유지되고 있는 거는 그 마뚜루나 같은 분들이 그냥 조용히 제 몫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첫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뚜루나의 집 마지막 부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녘의 여자들은 마뚜루나의 시체의 나머지를 썰매에 싣고 더러운 자루를 덮은 다음 건널목으로부터 운반해 왔다. 시체를 씻기 위해 자루를 들춰보니 참혹하기 그지없다. 두 다리와 동체의 절반과 왼쪽 팔이 없다. 한 여인이 말했다. 오른팔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느님이 남겨주셨군. 오른팔로라도 기도 드릴 수 있게. 마뚜루나가 그토록 사랑했던 무화과 나무. 언젠가 밤중에 연기에 쌓여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불을 끄기보다 앞서 무화과 나무부터 마루에 던졌던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연기에 상하지 않도록. 그토록 사랑하던 무화과 나무는 모두 바깥으로 운반되었다. 마루도 깨끗이 씻겨졌다. 그을려서 잘 보이지 않는 마뚜루나의 거울은 손으로 짠 폭넓은 낡은 천으로 덮여졌다. 화려한 포스터 2장은 벽에서 뜯겨지고 나의 책상도 이동되었다. 창문 옆과 성상 밑에 걸상이 놓여지고 그 위에 아무 장식도 없는 관이 놓여졌다. 마뚜루나는 관 속에 누워 있었다. 처참한 몸체는 정결한 시트로 덮여지고 머리는 하얀 스커트로 둘러져 있었으나 그 평온한 표정을 띤 순진스러운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자의 얼굴에 가까웠다. 마을 사람들이 고인을 보려고 찾아왔다. 여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죽은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울음소리가 터지면 그저 호기심에 들었던 여자들까지도 마치 코러스의 반주처럼 문간과 벽 옆에서 곡을 했다. 남자들은 모자를 벗고 묵묵히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마뚜루나의 집은 봄에까지 파괴되고 말았으므로 나는 거기서 얼마 머지않은 시누이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마뚜루나의 추억담을 조금씩 이야기해 주어서 나는 고인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알게 되었다. 예핌은 마뚜루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문화적인 복장을 한 여자가 좋아. 그녀의 옷을 보라고. 그야말로 시골뜨기지 뭔가 하고 말하곤 했어요.
그렇게 옷에 돈을 들이기가 싫다면 마음대로 해 하면서 여분의 돈을 모조리 마셔버린 적도 있었답니다. 나하고 함께 거리로 돈벌이를 나가면 언제나 색시집에 들르곤 했지요. 마뜨르나에게는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마뜨르나에 대한 비평은 모두 좋지 않은 것들 뿐이었다. 우선 외모가 단장하지 못했고 가구를 갖추려고도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어딘지 모르게 얼빠진 사람 같았다. 사료를 주기 싫어해서 돼지를 기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바보처럼 사람만은 좋아서 남에게 무료 봉사만 해주었다. 쟁기로 야채밭을 일굴 때 거들어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 마뜨료나를 회상하는 가장 큰 실말이었다. 그리고 마뜨료나의 성의와 소박함을 인정하긴 해도 시누이는 옳게 말을 할 때면 분명히 멸시 어린 동정의 어조로 바뀌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시누이의 좋지 않은 비평을 듣고 처음으로 나는 눈앞에 마뜨료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같은 지붕 밑에 살고 있으면서도 끝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마뜨료나의 모습이 정말이다. 어느 농가에서도 돼지를 기르고 있다. 그러나 마뜨료나의 집에는 돼지가 없었다.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식충이 돼지. 거기에 사료를 주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루 3번 먹이를 끓여주고 여러 가지 시중을 해준 끝에 도살에서 비계를 잘라낸다. 그러나 마뜨료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가구를 갖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건 다시 말해서 악착같이 돈을 저축해서 물건을 산 다음 그 물건을 인간의 생명보다도 소중히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고운 옷도 원치 않았다. 악덕이나 기형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한 고운 옷을 자기 남편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 채 버림받은 여인. 6자식을 차례차례 잃었지만 선량 그대로의 그 성격은 결코 잃은 적이 없는 여인. 동생이나 시누이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애를 보낸 여인. 남을 위해 무료 봉사를 하는 얼빠진 바보 같은 여인. 이 여인은 죽었을 때 모아둔 것도 없었다. 더러운 사냥과 절름발이 고양이와 무화과 나무뿐. 우리는 이 여인 바로 옆에서 누구 한 사람도 이 여인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속담에도 있듯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마을은 성립되지 않는다. 거리도, 우리들의 지구 전체도.